1973년 석유 위기, 세계 경제가 흔들렸어요. 그때 우리는 말했어요. 다시는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 1979년 또 흔들렸어요. 이번엔 진짜 바꾸자. 1990년 걸프전 유가 폭등, 또 같은 말. 2008년 유가 사상 최고, 또 2011년 또 50년 동안 위기가 올 때마다 약속하고 위기가 지나면 잊고 공포, 약속, 망각. 공포, 약속, 망각. 그런데 이번엔 뭔가가 달라요. 이번엔 대안이 존재해요. 그 얘기를 처음부터 풀어드릴게요. 우리는 석유 없이 하루도 못 살아요. 자동차, 비행기, 선박, 트럭, 석유는 현대사회의 피예요. 근데 석유가 연료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플라스틱, 합성비료, 의약품, 도로 포장, 섬유, 석유가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지금 한국에선 비닐봉지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석유가 부족하면 연료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트럭이 갑자기 못 움직이면 대도시의 음식 공급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일이라고 해요. 딱 마트들이 재고 갖고 있는 만큼. 석유 공급이 멈추면 사회가 멈춘다고 봐야죠. 근데 석유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최근이에요. 1950년대까지 세계 에너지의 중심은 석탄이었어요. 근데 중동에서 석유가 배럴당 이 3달러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1960년도에 석유가 석탄을 넘어서 세계 1위 에너지원이 됐어요. 석유는 단순히 석탄을 대체한 게 아니에요. 석유가 세상 자체를 바꿨어요. 현대 문명의 모든 구석에 석유가 깔려 있어요. 우린 중독됐죠. 근데 너무 편하니까 체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벨기에나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가스도 없고 석탄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싼 수입 에너지로 산업을 돌렸죠. 제철소, 정유소, 석유 화학단지 다 수입 석유 위에 세워진 거예요. 10년 만에 자동차 대수가 10배 가까이 늘었고 순식간에 자동차 중심 사회가 된 거예요. 결과요? 에너지의 90% 이상 수입하고 있어요. 석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오는데요. 전부 호르무즈 해협 하나로 통과해요. 감이 오시죠? 한국의 경제 성장 대단한 성과죠. 그런데 그 에너지 기반은 거의 전부 수입이었어요. 어느새 우리 에너지의 대부분이 다른 나라 손에 달려있게 됐어요. 근데 싸고 편하니까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1973년 아랍 국가들이 석유 수출 금지했을 때 유가가 4배 뛰었어요. 미국에선 주유소 앞에 줄이 수백 미터였어요. 프랑스는 그때 위기를 보고 원전에 올인했어요. 15년 만에 원자로 56기를 지었고 에너지 자리 비율을 높였죠. 위기를 보고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다 잊었어요. 그러다가 1979년 이란 혁명, 1990년 걸프전,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아랍의 봄, 또 급등. 경고는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2022년 유럽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에너지 공급이 푸틴의 손으로 갑자기 잠기게 됐죠. 러시아가 유럽의 약점을 잡았고 유럽은 거의 얼어붙을 뻔했어요. 그리고 2026년. 먼저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비극이에요. 녹화 기준으로 휴전이라고 하지만 안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전쟁이 에너지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50km짜리 좁은 바닷길이에요. 전 세계 석유와 LNG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해요. 근데 이 해협을 막는 건 군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보험사예요. 위험해지니 보험사들이 유조선에 보험을 안 걸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보험이 없으면 배가 못 움직여요. 수백 척의 유조선이 오만 바다에 떠 있었죠.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석유를 싣고 발이 묶인 채로요. 유가가 열일 만에 배럴당 70달러에서 119달러로 뛰었어요.
한국에서 한 보험사의 선박 보험료가 5천만 원에서 무려 5억 8천만 원으로 뛰었어요. 10배가 넘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두 비상 경영에 들어갔고 정부는 홀짝제, 재택근무 확대까지 검토했었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이 뉴스를 보면서 2022년 생각났어요. 그때 벨기에에 있는 부모님이 난방비가 걱정이라고 하면서 모두 다 에너지 아끼려고 노력했었죠. 그런데 지금 또 제자리 온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 사이에 이걸 방지할 방법 정말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사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스페인 전기 가격 지금 메가와트 시당 14유로예요. 이탈리아요? 100유로가 넘어요. 같은 위기인데요. 뭐가 달랐을까요?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작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대정전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봐봐,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다니까. 그런데 지금요? 갑자기 다들 스페인을 부러워하기 시작한 거죠. 자, 먼저 그 정전부터 짚고 갈게요. 2025년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5,005만 명이 정전을 겪었어요. 당시 태양광이 전체 전기의 59%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조사도 제대로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결론을 내렸죠. 태양광 때문이다. 그런데 ENTSOE라고 유럽 전력망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12개월 동안 조사했어요. 결론은요, 재생에너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전력망 운영자의 전압관이 실패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요, 오히려 기존 발전소들이, 그러니까 석탄가스 원자력이 전압을 관리하는 역할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스페인 전력망 운영 책임자가 직접 말했습니다. 기존 발전소들이 전압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정전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은요, 가스 가격이 전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시간이 전체의 15%밖에 안 돼요. 이탈리아는요, 89%. 재생에너지가 많은 나라일수록 이 위기에서 더 안정적이에요. 이걸 보면서 눈이 좀 뜨였어요. 누군가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기후변화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 전쟁, 어떤 누군가의 말보다도 석유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건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보의 문제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석유가 비싸지면 석탄 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석탄도 배로 운반해요. 그 배가 석유를 태우죠. 석유 가격이 오르면 운반 비용이 오르고 석탄 가격도 올라요. 2022년에 석탄 가격 톤당 65달러에서 440달러 가까이 뛰었어요.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석연료끼리 다 연결돼 있고 재생에너지는 이 사슬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면 나라 전체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해낸 나라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네, 실제로 해낸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환경, 기후변화가 아니었어요. 우루과이. 2005년도 이 나라는 에너지의 55%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요. 화석연료는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요. 가뭄이 오면 수력 발전소가 멈추고 정전이 됐어요. 석유를 수입할 돈도 없었어요. 2008년 유가가 폭등하면서 에너지 수입 비용이 감당이 안 됐어요. 대통령이 결단 내렸습니다.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사람 찾은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 책임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라몬 멘데스 갈라인. 정치인 아니에요. 에너지 임원도 아니에요. 물리학자예요. 그가 본 건 간단했어요. 우리한테 석유는 없다. 그런데 바람은 있다. 그는 경매 제도를 도입했어요. 민간 기업에게 20년 장기 계약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투자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60억 달러. GDP의 12%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리고 대담한 결정을 했어요. 원래 5% 용량 확대를 위한 경매였는데 40% 확대를 결정한 거예요. 10년도 안 돼서 전기의 98%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게 됐어요. 매년 5억 달러를 절약하고 있어요. 이젠 전기를 수출해요. 2026년 이란 위기 우루과이예요? 전혀 영향 없어요. 멘데스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태양과 바람을 쓰면 무료예요.
글로벌 위기와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2010년에 모든 정당이 합의했어요. 에너지 전환을 국가 정책으로 만든 거예요. 정당이 바뀌어도 방향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우루과이만이 아니에요. 아이슬란드는 1970년도에 비싼 수입 석유를 줄이려고 지열과 수력을 투자했어요. 지금 전기 요금은 거의 없어요. 데렝마크,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이미 수십 개 나라가 이 길을 가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재생 에너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 때문이만이 아니에요. 싸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파키스탄 얘기를 잠깐 할게요. 파키스탄에서 태양광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정부가 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한 거예요. 전기 공급이 불안정하고 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만에 분산형 태양광 용량이 24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었어요. 원전 약 24불량이에요. 2021년도부터 5년간 석유, 가스 수입을 120억 달러나 줄였어요. 지금 방글라데시는 에너지 위기로 대학을 폐쇄했거든요. 파키스탄 태양광 가정은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정부는 안 했고 국민이 한 거예요. 2009년에 태양광 전기 가격이 메가와트 시당 496달러였어요. 석 달에 3배 이상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비쌌어요. 지금요? 89% 떨어졌어요. 석 달은요? 2% 떨어졌어요. 왜냐면 화석연료는 상품이에요. 땅에서 파내는 비용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아요. 그런데 태양광은 기술이에요. 기술은 만들면 만들수록 싸지고 발전할 수 있어요. 지금 태양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싼 에너지가 됐어요. 어떤 나라에서 태양광 패널이 나무 울타리보다 쌀 정도예요. 이것도 한번 보면요. 전 세계 전기를 전부 태양광으로 만든다 해도 필요한 땅 전체는 토지의 1%도 안 돼요. 농업이 쓰는 땅은요, 거주 가능 토지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뭐 방법도 많아요. 한국 합천에 가면 그 저수지 위에 떠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있거든요. 태양광 패널 92,000장이 매화꽃 17송이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이건 엔지니어가 뭐 정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합천군의 상징인 매화를 요청한 거예요. 주민 1,400명이 직접 투자했고 20년간 연 10% 수익을 받고 있어요. 옥상, 주차장, 저수지, 바다, 농지위. 중요한 게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조합이 중요해요. 한국에는 화석연료가 없지만 해안선이 있어요. 정부는 해상풍력 20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전체 111.9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중 태양광이 77기가와트, 풍력이 41기가와트예요. 정말 좋은 움직임이라고 봐요. 폐기물 문제는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원전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토지도 가장 적게 쓰니까 답의 일부 될 수가 있어요. 석유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우라늄은 10년치 비축할 수 있어요. 석유 비축은요? 3개월이에요. 다만 한 가지, 한국에는 우라늄은 없고 농축시설도 없어요. 러시아가 전 세계 우라늄 농축의 약 44% 장악하고 있어요. 태양과 바람만이 진짜 한국 땅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에너지예요. 물론 가장 싼 에너지는 안 쓰는 에너지예요. 유럽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면 단열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도 오래된 아파트들 단열이 약한 곳들 많잖아요. 단열만 잘해도 발전소 짓는 것보다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보다 3배, 4배 효율적이에요. 유럽에서 히트펌프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조금씩 시장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가스레인지를 전기로 바꿨어요. 작은 편하지만 개인이 가스 이전에서 벗어나야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예요. 제 누나가 벨기에에서 얼마 전에 옥상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빠르게 낮에 돌려야 하는 변화가 있어서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요. 근데 금방 적응됐고요. 이번에 유가 폭등에도 영향을 훨씬 적게 받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전기차가 여기저기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국 전기차 침투율은 13% 넘었고요. 올해 2월에는 전년 대비 171.9% 증가했어요. 전기차 한 대가 늘 때마다 석유 중독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이 시작됐어요. 이제 안보의 길을 분명해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에너지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재생에너지는 환경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은 주권의 문제거든요. 유럽 의회에서 한 의원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프랑스에는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다. 하지만 바람이 있고 태양이 있고 강이 있다. 그래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3월 UN 기후변화 사무총장 사이먼 스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화석 연료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재생에너지는 더 싸고 더 안전하고 더 빨리 보급할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3년 바다이고 바람과 햇빛이 있어요. 2020년에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줄였어요. 유럽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 빨리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왜? 그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지. 비용이 아니라 투자예요. 옛 경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수는 인간적이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건 선택이다. 1974년부터 50년이 넘었어요. 전환할 여유가 있냐고요? 전환 안 할 여유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에너지 절입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알려주세요. 좋아요, 댓글, 가장 쉬운 환경 실천이에요. 감사합니다.